자, 중세 시대가 어떻게 끝났을까요? 보통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른 진짜 이유를 아주 직설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이건 사실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중세는 그냥 단절된 채로 끝난 게 아니라 무역, 지식, 또 여행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시 연결되면서 끝났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재연결이 모든 걸 바꾼 진짜 힘이었던 거죠. 이 재연결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5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쥐중의 무역, 고전의 부활, 몽골의 평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빛과 그림자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아시다시피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유럽의 장거리 무역은 거의 죽었다고 봐야 했어요. 그런데 1096년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이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끊어졌던 연결고리를 다시 확 점화시킨 거죠. 자, 첫 번째 동력은 역시 돈입니다. 경제죠.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이 십자군 전쟁을 어떻게 자신들의 거대한 사업 기회로 탈바꿈시켰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이 두 라이벌의 전력 싸움입니다. 베네치아는 1082년에 금인측서라는 거의 사기적인 면세 조약을 따내서 동지중해를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제노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1261년에 비잔티움 황제 자리 되찾는 걸 도와주고 그 대가로 흑해무역을 독점해버립니다. 이 둘의 경쟁이 말 그대로 지중해의 무역 지도를 그린 셈이죠. 그때 향신료는 그냥 음식에 뿌리는 게 아니었어요. 가치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비싼 향신료를 쓴다는 것 자체가 나 이만큼 잘 산다는 과시, 즉 지위의 상징이었고요. 둘째, 당시 의학이론에 따라서 몸의 균형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약재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교회의 종교의식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죠. 그러니까 이 부의 흐름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시아가 만들고 이슬람 상인들이 중간에서 넘겨주고 이탈리아가 이걸 독점한 거죠. 이렇게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돈이 바로 메디치 가문 같은 큰 손들한테 들어갔고요. 그리고 바로 그 돈이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탄생시킨 르네상스의 자금줄이 된 겁니다. 정말 직결되는 문제죠. 자, 이제 두 번째 동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지적 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됐는데요. 하나는 이슬람 세계를 통해서, 다른 하나는 비잔티움 제국을 통해서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은 정말 극적으로 유럽에 돌아왔습니다. 로마가 망하면서 유럽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던 그의 책들이 이슬람 세계에서 수백 년간 번역되고 연구되고 보존되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스페인에서 다시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유럽으로 재수입됩니다. 이게 바로 신학과 철학을 결합하려 했던 스콜라 철학의 핵심이 되면서 당시 지성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플라톤의 부활은 진짜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1438년 오스만 제국 때문에 망하기 직전이었던 비잔티움이 도와달라고 피렌체에 찾아옵니다. 이때 따라온 학자 한 명이 플라톤 철학에 대해 강연을 했는데 피렌체의 지배자였던 코시모 데 메디치가 여기에 완전히 꽂힌 거예요. 그래서 거액을 투자해서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워버립니다. 바로 여기서 플라톤의 모든 저작이 번역되면서 르네상스 인문주의에 그야말로 불이 붙게 된 거죠. 이제 세 번째 동력입니다. 바로 팍스 몽골리카, 몽고이 만든 평화라는 아주 특수한 조건 아래에서 유럽과 아시아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다시 연결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횡단, 이걸 가능하게 만든 건 몽골 제국의 혁신적인 인프라 덕분이었습니다. 일정 거리마다 숙소랑 말을 제공했던 역참은 오늘날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거였고요. 신분증이자 총행증이었던 파이자는 일종의 프리패스였죠. 바로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있었기에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의 길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동쪽에서 본 것들은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위대한 칸은 종이로 돈을 만든다. 이 기록, 당시 유럽인들한테는 거의 마법 같은 소리였을 거예요. 금도 운도 아닌 그냥 종이가 가치를 가진다? 이건 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는 개념이었죠. 중요한 건 이 길을 다닌 게 탐험가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황의 사절이었던 카르핀이나 루브르 같은 외교관도 있었고 나중에 베이징의 초대 대주교가 된 선교사 몬테코르비노도 있었죠.
그리고 중국까지 가는 무용로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상인 페골로티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외교, 종교, 상업이 모두 오가는 진짜 교류 시스템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새로운 전 지구적인 연결이라는 게 엄청나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동시에 또 완전히 파괴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이 교류의 황금기가 생각보다 훨씬 짧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르코 폴로가 여행을 떠나고 겨우 한 세기 만에 흑사병이라는 재앙이 닥치고 몽골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 위대한 교류의 창이 정말 순식간에 닫혀버렸습니다. 그 결과는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33%. 이게 흑사병이 단 4년 만에 죽인 유럽 인구의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르네상스를 꽃피운 지식과 부를 실어 나르던 그 길 있잖아요. 바로 그 길이 중세의 종말을 고한 흑사병도 함께 실어 날랐다는 거죠. 결국 빛과 그림자는 같은 길로 들어온 겁니다. 14세기의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 세계가 연결되는 게 엄청난 진보와 동시에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을 함께 가져온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